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험극 복방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네. 김명구입니다. 네, 신성미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또 소개 멘트를 빼먹으신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고민하니까 정립될 때 말씀드릴게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오늘도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사회 분석과 그리고 사연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인은 격주 1회 촬영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얘기하기 전에 댓글 소개를 먼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이렇게 딱 뽑아왔는데요. 아몬드 봉봉님, 아베가 죽었다고 애도를 하고 참배한다는 건 신사참배와 뭐가 다를까?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베의 분향소에 찾아가 애도한 건 매우 분노할 일이라 본다. 네, 이런 네. 댓글도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네.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네. 또 소피아님, 김태형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제 머리에서 돌 터지는 소리가 그냥 와드드드득 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트 이렇게. 네, 김태형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선생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니 뭐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다, 뭐 이제 학자니까 막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죠. 뭐 뭐라고 교수님, 불러도 뭐. 선생님, 뭐 소장님, 뭐, 네,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다. 박사님 이렇게 보세요. 제가 박사학위 없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똑똑한 사람을 거기서 그러죠. 혁적 박사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네, 성함을 강태영 교수님, 김태영 교수님 뭐 난리입니다, 난리. 마음대로 부르셔도 상관없다고 네, 뭐든 하셨고요. 좋으시다고. 네. 네, 그리고 피피피피님, 김태형 소장님의 돌려 까기가 아닌 돌려 옆차기, 후들려 패기. 네. 너무 시원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겠죠? 소장님은 돌려 가신 적은 없는데 그냥 대놓고 바로 까시는데. 그냥 네, 그래서 옆차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바로 후드르팩이죠, 후드르팩이. 매력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박천관님, 이 방송을 들으면 엔돌핀이 팍팍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지난주 보시고 또 말씀 전해주고 싶으셨 해송님, 네, 상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사로서 기본인 따뜻하고 예쁜 미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 일부러 뽑으신 거지. 그런가 봐요. 댓글. 네. 아, 제가 일부러 뽑아왔습니다. 아. 저에게 상처를 좀 깊게 받으셨을까봐. 감사합니다. 또 제가 미소를 또 열심히. 아니, 근데 목소리가 상담 톤으로는 정말 적합한 목소리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방송용은 안 맞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좀 이제 아마추어 티를 한 100회쯤에는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패널을 2명은 두는 겁니다. 맞아요. 저 혼자 있으면 큰일 났지. 상세를 위해서. 큰일 났지. 감사합니다, 맹구씨.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숙님께서 요 멘트 주셨는데요. 부탁입니다. 윤석열과 김명신 안쓰럽단 말 하지 마세요. 취약계층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쓰럽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 중에 정말 안쓰러워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제가 보통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긴 들어야 돼. 그 나쁜 놈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제가 그렇죠? 좀 유독 강자, 이 나쁜 악질적인 놈들한테 연민의 감정을 자꾸 갖는데 이제 그 이유가 그러니까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사고를 치거나 이제 악랄한 짓을 하면은 막 화도 났다가 어우 저렇게 인생을 한심하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협지 같은 데는 거 나와요. 악당 딱 주인공이 너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 불쌍하다. 내가 죽여주겠다. 이러면서 죽여주거든요. 아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빨리 내려서. 그렇지. 안쓰러우니까 빨리 일을 그만 시키자. 그리고 일을 줄일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아예. 국민들이 그 윤석열이 그런 거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을 좀 줄여줘야겠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도대체 뭘 본 거냐라는 후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댓글에 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빨리 내려와서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일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일을 그만두게 해줘야 된다라면서 되게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셨거든요. 이렇게 또 우리가 네, 마음이 우리 따뜻해요. 국민들도 따뜻합니다. 네. 악마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일말에 좀 안쓰러움 같은 게. 근데 저는 네. 이 얘기 취약계층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안쓰럽다 얘기한다는 말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떤 마음인지 이 말씀이 어떤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아깝고 그러니까 진짜로 울분을 넘어선 네. 분노가 있다는 거겠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나오면 또 할 수 없어. 사과하고. 네, 저도 해야지. 참 이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좀 댓글 소개 좀 해드렸고요. 이 외에도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뭐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회 분석을 오늘은 어려운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현재 상황 이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하는 취지는 여전히 미국이 강대국, 초강대국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국 말을 잘 들어야 우리한테 이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숙미 사상, 공미 사상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숙미는 이제 미국을 숭배하는 거고 숭배한다? 공미는 미국에 대한 공포, 미국이 우리 경제나 이제 군사를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말 안 들으면 우리 끄적한다 이런 거. 그런 공미 그런 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편이죠. 지금은 미국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민낯을 그대로 보기도 하고 어떤 계기들로 좀 바뀌게 됐는지 그 얘기를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인식은 이렇게 시기에 따라 좀 변화가 있었죠.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는 정말 반미가 강한 시기였죠. 제주도라든가 대구라든가. 미군 정식이었기 때문에. 네, 왜냐면 미군 정식이었고 이제 미국이 일본하고 똑같다. 일본하고 똑같다. 우리 식민 지배하려고 한다. 뭐 여기서 이제 충돌한 것이 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반미가 막 들끓어 오르던 시기였다고 봐야 되는데 한국 전쟁 끝나고 이제 휴전이 딱 되면서부터는 싹 들어가죠.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미국 욕하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친미, 숙미, 공미가 지배하던 시기. 남쪽에서 미국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국가보안법 걸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하는 분 같은데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유인물에다가 뭘 썼냐면 미국이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뭐 한국을 뭐 그걸 썼다고 국가보안법을 걸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미국을 건드렸다. 거의 성역 같았어요. 네. 80년대 전까지는. 그러다가 80년대에 광주 민중항쟁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깨우친 거죠. 저거를 무력 진압하도록 미군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전 불가능한데 결국 미국이 죽인 거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그때 항공모함이 들어왔었거든요, 부산에. 근데 그게 이제 목적이 뭐겠어요? 광주 시민들 구출해 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죽이려고. 진압이 실패할 경우 직접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겪으면서 80년대부터 또 이제 반미가 터져 오르기 시작하죠. 문화원 이제 방화 사건이라든가 문화원 점거 사건 이런 게 막 계속 터지면서 한 반미의 분위기가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기, 그러니까 미선희 효순인가요? 네. 그 장갑차 네. 사건 그런 걸 거치면서 이제 반미가 막 들끓어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또 반미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번 문제는 이제 89년, 90년, 1년을 거치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진영이 싹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무섭거든요. 이제 여기서 계속 만미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국 사회가 반미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북미, 공미 이런 게 또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반미 분위기가 다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반미라기보다는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구나 이런 인식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현재는 실체가 드러났다. 현재의 특징은 이제 그거죠.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다. 뭐 군인들을 보내서 죽였다. 뭐 경제 침탈을 한다. 뭐 이제 소고기 이상을 팔아먹었다. 뭐 이런 식에서 분노가 폭발한 게 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있지만 미국이 좀 이게 저게 보니까 맛이 갔다 제가 그 종이 호랑이 같다 이제 네네.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이제 네. 대표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보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계속 엄청난 대결을 했잖아요. 핵대결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 전까지 인식은 그거였거든요. 미국 형님들이 이렇게 한번 불면 북한 싹 날아갈 것 같은 나갈 거다.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쥐뿔도 없는 것들이 감히 저 초강대국한테 덤비고 근데 계속 덤비다가 2017년에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붙었잖아요. 핵전쟁. 음.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서 핵단추 얘기 막 나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좀 미친놈이니까 저랬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압살하려고 했고 뭐 전쟁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상대하고 정상회담을 열고 대화를 한다? 이거 자체가 벌써 미국이 힘이 약해졌다라는 걸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위시해서 세계 각국이 미국이 약화되니까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쓰레빠시는 게릴라들한테 져서 도망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터졌는데 속수무책으로 지금 뒤에서 돈만 좀 대주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쟤네가. 더 이상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이 오늘날 미국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의 중요한 특징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때 아프간에서 이제 철군하고 트럼프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네. 돈 더 많이 안 주면 우리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태극기 부대 분들이 혼돈에 휩싸였거든요. 왜냐면 트럼프한테 박근혜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시위 중이었어요. 근데 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면서 우리 이거 얘기하고 어떻게 다른데? 되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그 혼돈의 분위기가 광화문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그 트럼프 얘기가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네. 순간부터. 네. 분명히 그 들고 나왔었는데. 그 전까지 막 그 만세 부르고 그랬죠. 네, 트럼프 만세.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극우, 그 정말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가 않은데 배신을 때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되게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박정희가 뭐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거 보고 충격받아서 그런 거예요. 쟤들 봐라. 수틀리면 티네. 그러면 여기서도 그럴 수 있네.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저것들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사실 죽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게 있죠. 엄청난 영향이었던 것 이게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무조건 더 선진적일 것이다. 아니 백신도 제일 먼저 개발해가지고 네. 뿌릴 수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료 시스템을 보니까 미국의 의료 서비스의 질은 우리보다 높죠.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과 의학 기재를 가지고 있고, 뭐 미국 병원 가야 되잖아요. 정말로 많이 아프면. 돈이 있으면. 네. 근데 그게 이제 네. 걸림돌인 거죠. 1대1 기술로는 높은데. 퀄리티는 높아요, 질은.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굉장히 불평등한 의료 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에 아예 가입을 못한 사람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미국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조금 낮지만 평등한, 상당히 평등한. 이거는 영국이나 유럽, 북유럽 이런 데보다 못하죠. 그런 데보다 못하지만 미국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보편화돼 네, 있으니까. 보편화돼 있으니까. 적어도 뭐 코로나 검사할 때 그렇죠. 뭐 재산 보여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요즘엔 돈 받는다 그러대요. 이제 뭐가 정부가 네. 5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게요. 그래서 다 검사 안 받는다는 거. 옛날 하여튼 어떤 초기에는 그런 게 다 무료로 적용되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 화려하고 맨날 미국 영화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잘 살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쟤들 정말 형편없는 게 있구나. 불평등한 나라구나. 이런 인식이 심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 같은 게 많이 깨졌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근데 이제 미국의 환상이 깨지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져 가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꿀리는 나라는 아닌데 선진국 반열에 뭐 들었다 뭐 국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영향도 딱 시너지가 확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컸던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 방역. 뭘 K 방역이? K 방역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K가 많이 붙죠. K라고 딱 붙일 수 있는 당당함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이제 어떤 인식 이런 거 바뀐 계기 같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 가장 좀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일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느껴보니까 코로나 검사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 중에. 근데 이제 평등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효율성, 합리성 이런 거 얘기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 시스템은 효율성이나 합리성에서도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미국에 대한 숭배 의식도 좀 와장창 깨진 게 아닐까? 비교가 딱 들었습니다. 되면서 그렇게. 그렇죠. 확연하게 비교. 네. 미국이 엄청나게 코로나가 폭증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고 그랬으니까. 네. 뭐 이후에 이제 통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년 통계는 미국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코로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총기 난사 사건 얘기를 할 거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심각했던 그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에 또 잘된 방역 이 시스템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군사 패권이 있고 경제 패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 특히 그렇죠. 여전히 네. 미국한테 빌빌거려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일부 국민들 속에도 그런 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좀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총기 난사 사건을 얘기할 건데요. 미국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7월 5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날에 22살 남성이 무차별 그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 폭죽이 터지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네. 와, 실제로 올라온 영상 보니까 진짜 무섭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을 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저 앞에서 총 쐈다 이러니까 막 다 도망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걸로 이제 7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6월 9일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텍사스 초등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근데 18살 학생이 네. 초등학생들한테 총기 난사를 해서 19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5월에는 뉴욕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10대 학생이에요. 흑인을 향해서 총기 난사를 하는 일, 이런 일도 있었고, 제가 봤던 총기 사건 중에 진짜 좀 충격적이었는데, 미국 서브웨이에서 점원이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뿌렸다는 이유로 그 점원을 살해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냥 지금 다 열받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총을 쏘는 그런 심각한 상태인데, 1968년부터 2017년까지 150만 명이 지금 총기로 숨을 졌고, 이거는 미국 독립전쟁 이후 발생한 미군 전사자 학계를 묻던 규모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총기 사고의 통계는 절반은 총기로 인한 자살, 절반은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6명 정도 지금 자살을 하고 있죠. 그 반면에 미국은 하루에 53명 네. 정도가 총기로 죽습니다.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총기 자살이든 뭐 다 포함해서 네. 총기로 인한 사망이 하루에 53명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 사회가 이미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하루에 55명씩 죽으면, 예를 들면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하루에 뭐 100명 죽었다 그러면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55명이 하루에 총으로 죽어. 총으로 죽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엄청난 건데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한국도 하루에 36명씩 자살한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무감각해요, 이제. 진짜 옆에 한 달이 건너면 진짜 자살하는 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정도로 네. 많이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사회가 이미 사실상 내전 상태 아니냐, 이 정도면. 총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 뭐 이제 뭐 아무나 쏴대고. 네. 내전이란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네, 서로 죽고 그렇죠. 죽이는 건데. 그래서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까지는 생각하고요. 이 총기 살인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하나는 총기로 누굴 죽이는 총기 살인, 또 하나는 총기로 자살하는 총기 자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총기 난사, 무차별 총기 난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좀 볼 수가 네. 있겠는데, 총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원한이나 충동적인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마요네즈 안 네. 적게 뿌렸다, 많이 많이 뿌렸다고 네. 쏴 주겠다. 정말 네, 이거의 경우에는 한국도 비슷한 측면이 많다고 봐요. 총이 있다면 총이 있다면. 네, 맞습니다. 총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전화를 길게 한다, 공중전화에서. 그래 찔러주는 맞아요. 사건도 네.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 사건들. 이웃집에서 뭐 위에서 많이 뛴다, 층간 소음 갖고 다투다 죽이는 죽이기도 경우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총이 없으니까 이제 칼이니 뭐니 이제 이걸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우발적으로 이제 칼을 들고 있다 죽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미국보다 덜한 거지. 사실 한국도 총기 휴대가 좀 쉽다, 자유롭다 그러면 총기 사건이 많이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총기가 아우. 소지가 가능했다면. 광화문이 네, 광화문에 네. 우리 다 총 차고 나가잖아요. 네. 앰프 그래서 크기만큼 네, 총소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수틀림은 진짜 청와대로 저 밀고. 그런 충격 많이 느끼거든요. 극우 세력들 그 앰프 소리만 들으면 총이 있으면 아. 정말 쏠 것 같은, 정신적으로 내가 약하면. 그리고 노동자들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극한적인 상황을 몰아넣잖아요. 네. 이번에 네, 대우의 하청 대우조선, 노동자들 네. 보면 30년 일한 사람이 200만 원대 월급 네. 받고 있더라고요. 시급으로 1,200원인가요? 9,000 얼마. 1120원에 최저 9,000 시급에 얼마. 뭐 몇백 원 더 받는다고. 그게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 월급 명세서도 증빙했어요. 이게 말뿐이 아. 아니라고. 진짜 진짜. 230.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도 조금 올려달라 그러면 못되게 구니까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파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공권력으로 막 진압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옛날에 우리가 총이 있었던 건 어땠을 것 같아요? 총 들고 싸웠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그래서 이렇게 죽는. 이래 죽나, 네. 저래 죽나. 그래서 한국 곳곳이 내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 한국의 지배층이 좀 무서워서 임금 인상을 빨리 시켜주거나 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죠. 근데 좋은 건 아니겠고. 근데 한국도 이거는 좀 해당된 문제가 있다. 총기 살인, 자살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젊은 층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죽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죽겠다. 네. 자살할 때 막 목 매면 목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 배다가 잘못 빼면 너무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못 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쉽게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총으로 자살하는 것이 가장 자살의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총이 있었다면 저는 자살률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로 하면은 정말 뭐 투신보다도 그렇죠. 더 강력한 방법이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총기가 한국에 있었다면 훨씬 더 자살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기 난사는 이제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와 있냐 하면 저는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국보단 덜하겠지만. 난사까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사건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보다 덜하다 이거죠. 음. 근데 옛날에도 보면은 칼 휘두른 사람도 묻지마. 있었고, 네. 묻지마. 차 몰고 돌진한 사건도 있었고, 좀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국도 전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다만 미국만큼 극심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총기 난사입니다. 네. 근데 이 총기 난사는 앞에 거 두 개하고는 좀 틀리죠. 네. 진짜 나를 무시했다 얘가. 그러니까 뭐 죽여버리고 싶다 순간적으로. 뭐 그런 거. 또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무차별이잖아요. 아무나 쏴 죽이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증오 심리가 극단적으로 생겼을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좀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 그냥 미운 거잖아요. 네. 다 죽여버리고 싶은. 네. 그 심지어는 텍사스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쏴 죽이는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의 인간증오 심리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총기 난사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이 극단적인 인간증오 심리가 생기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상담하시는 분이 좀 생각을 왜 해보셔서 그런 그 저한테 답변을 세상이 왜 이런 거죠? 상담사.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왜 거예요? 이럴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미워하게 될까요? 인간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고 배신한 사람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 전체로 이 믿지 못하는 감정까지 될 수 있죠.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 좀 목소리에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전자 확신이 없는 목소리. 될 수 있죠. 보세요. 이제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학대당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는 것은 학대가 보통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약간 이 사람이 약 올렸다라도 죽이고 막 그러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되게 네. 악랄하게 학대를 당했을 때. 그렇죠. 네. 뭐 이제 그 학대 한 인간한테만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하면 더 심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학대를 당하는 경험이 있을 때 타인을 막 죽여버릴 정도로 증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학대의 경험이 반복된다. 그러면 한 인간만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괴물이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도 계속 의심하게 의심하게 되는 되고. 거죠. 그러면서 인간 전체에 대한 증오. 인간 너무 싫다. 나한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는 존재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사실은 죽고 싶은 건데 그냥 죽기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놈이라도 죽이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총기 난사하는 범인들을 보면 살 생각은 없거든요. 보면 다 죽을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몇 명이라도 죽이고 죽겠다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핵심은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학대. 그럼 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인간 증오 심리를 갖게끔 사회가 돌아갈까 하는 거에서 핵심은 결국 불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대 도미노 얘기했잖아요. 네. 쭉 다층적 위계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같이 미국이나 한국처럼 개인 간 경쟁하는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면 불평등 생기기 마련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적은 사람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개인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다층적 위계를 구성해서 학대의 도미노 현상이 나오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러면 이 사회 전반이 학대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서는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좀 크면 학교 가서 학대당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학대당하고 길 가다가 또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 자체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커져서 인간 증오 심리 같은 게 생기고 그게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사람을 막 쏴 죽이는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만들어낸 사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이 총기 난사를 일으키는 어떤 개인이 가진 문제, 그런 학대가 아니고 구조적인 학대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방면에서 지금 난사 사건이 퍼지는 그렇죠. 거죠. 그 제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이번에 텍사스 총기 한 친구가 어려서부터 부모가 뭐 맨날 사이가 안 좋아서 학대당하고 이걸 또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상한 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미국 사회 부모들이 이렇게 이상한 놈이 많아졌을까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재수없게 못된 부모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 불행하게 자랐고 사회 학교 가니까 또 재수없게 왕따당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부모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울까? 사랑을 못 할까? 요즘 부모들은 그런 가정이 왜 많아질까? 또 학교는 왜 옛날과 달리 친구들 사이가 좋지 않고 왕따가 이렇게 만연돼 있을까? 이걸 따져봐야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든 하여튼 이 사건들은 터져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수습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총기를 쏘면 그거 정신병자다. 얘는 하필이면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커서 저러네. 이렇게 처방을 해서 뭐 심리 치료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사회 총기 난사 사건이 줄었느냐?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뭐 자본주의의 근원적인 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 문제가 아주 고질병이죠. 자본주의 모순에서 나오는 고질병. 예를 들면 제가 빌 게이츠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확신하실 수 네, 있으세요? 확신합니다. 빌 게이츠보다 더 훨씬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빌 게이츠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본력이 없어요. 방송국을 못 돈 버는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피해 다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지고 있다, 땅을 가지고 있다, 자본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같이 경쟁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불평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1대 99의 사회가 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가 가진 그 문제, 생산수단을 사유화시켰다는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불평등이 하나 이제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간 경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과 틀리. 옛날에는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자면 줄다리기 시합을 시켰다면 지금은 구슬치기 시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알아서 살아. 1대1로 개인 간 싸우게. 그러면서 여기서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승패가 갈릴 텐데 거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 일반인 개인들 사이에 위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다층적 위계. 이 사고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나빠지는 거죠. 막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학대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지금 미국 사회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터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사회 불평등이 훨씬 더 극심해졌잖아요. 심해졌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벌었단 말이죠. 지금 네. 이 상황에서.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기사를 보니까 매달 1억 이상씩 벌던 사람인데 그 다음 달에 그 1억을 못 벌어가지고 집을 다 내놔야 되는 이런 황당한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네. 불평등이 심하고 되게 모래성처럼 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 증권회사들은 돈 더 많이 벌었거든요. 주가는 다 떨어진다고 네,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에 보면은 이제 사회 불평등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불안감 같은 거, 사회 불안 상태가 극심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미국 총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다 총을 저렇게 많이 사용하게 됐지? 네. 우리랑 뭐가 달랐길래 우리는 안 되고 걔네는 하고 있을까? 이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그러니까 미국은 맨 처음에 나라가 생길 때 이제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나라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적자를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려고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응항을 하면서 총으로 자기를 이제 방어하는 수단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방어의 수준이 아니라 공격의 수단 그리고 방어한다는 것 자체도 좀 불안하니까 방어하고 왜 방어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냐 이렇게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미국 어느 정도냐면 현재는 2018년 기준인데 그러니까 3억 9천만 정의 총이 유통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유통량의 한 40% 정도. 그리고 더 이제 3억 9천만 정 어느 정도지? 이런데 그러니까 인구가 3억 2,680만 명이래요. 100명당 120%면 한 사람당 1.2개. 다 갖고 있다. 우리 왜 3명 이렇게까지 3개가 다 가지고 갖고 있는 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그렇게 방어할 게 많아서 총을 이렇게 집집마다 갖고 있게 되었느냐. 아니 집집마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집에 몇 개씩 갖고 있고. 그럼 몇 개씩 갖고 네. 있다는 건데. 그렇죠. 뭐. 왜 몇 개씩이나 갖고 예를 들면 있어야 머리맡에 하나, 주방에 하나, 강도가 왔을 때 주방에 있으면 주방에서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총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뭐 엽총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겠죠. 네. 왜 얘네들은 이렇게까지 총을 못 버리고 음. 머리맡에 두고 싶어 하는 걸까? 뭐 초기에는 잘 말씀하셨고 초기에는 미국이 이제 이주민들이 나라고 그 남의 나라 쳐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빈 땅이 아니었죠. 네, 원주민들 쫓아내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원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을 텐데 원주민들 죽이기 위해서라도 총이 필요한 거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또 뭐 무법적인 상황에서 서로 싸움질하다 보면 총이 필요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필요로 했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하기 위해서도 총이 네. 필요로 했고 이러면서 이제 총기를 허용한 거잖아요. 그래도 좀 평등했던 시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제일 평등했던 시기라고 얘기되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 정도까지는 총기 사건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네, 있긴 있었겠지만. 좀 자제하자 이런 메시지도 있었대요, 그때는. 아니,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이후만큼 나쁘지 않거든요. 그때는 줄다리기 시합할 때란 말이에요. 같이 네, 개인 잘해보자. 그 구슬치기가 아니고 줄다리기 시합이니까 공동체 안의 관계는 좋았다는 얘기죠. 네.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회 범죄, 뭐 총기 사건 이런 게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있었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되고 구슬치기 시합이 시작되고 개인 간 경쟁이 시작되고 불평등이 극대화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인간을 증오하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총기 사건이 빈발해요. 그럼 이 총기 사건이 빈발하면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총을 더 풀어.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총기 쏜 놈을 미친놈 취급한다든가 정신병자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다. 우리 다 같이 세상을 좀 바꿔보세.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네. 아 걔가 문제지.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학교에 들어갈 때 몸 검색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 보안관들 다 있잖아요, 미국은. 경찰이 다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이런 총 차고. 네, 맞아요. 네, 제 친구 한 명도 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그거 해요. 미국에서. 네. 걔 꿈이 총을 가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고 있구나.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가지고 꿈을 이루시네요. 네, 꿈을 이루고 총을 차고 있어요. 총을 구매할 때도 그 정신병력 같은 걸 조회해서 하자. 이런,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말씀하신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거다. 이런 그렇죠. 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얘기인 그게 것 같아요. 깔려서 거기서 이제 그걸 제어하면 이 사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니? 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던 거죠.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요.
엄청나게 불안해지거든요. 총기 사건이 이렇게 빈발하면. 왜 불안해지느냐 하면 마요네즈 이렇게 뿌릴 때 진짜 무섭다니까요. 이거 진짜 이게 무서운 사례예요. 좀 많이 뿌리면 총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나가다 이 마요네즈 뿌릴 때 얼마나 떨리겠어. 그러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제 뭐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총 빼서 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암 같은 게 정말 무섭잖아요. 암 선고 받으면. 그러면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거하고 총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하고 뭐가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까? 총 맞아 죽을 거. 그건 약간 공포일 것 같아요. 그죠. 좀 다르죠.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때, 아휴, 안 되면 걸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수용 가능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는. 그리고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심하면. 내가 조심하고 노력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설사 걸려도 치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뭐, 아예 걸려서 정 안 되면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냥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암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용도 좀 가능하고, 통제도 가능한 것 같고. 내가 좀 유추도 가능하고. 네. 뭐. 그 다음에 좀 그것도 천천히 다가오는 네. 거고. 한 방에 걸려서 그날 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은 좀 틀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수용이 안 돼. 우리 중에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독립기념일 행사에 갔는데 여기서 총 맞아 죽는 거 납득할 수 있다 나는. 그냥 재수 없어서 죽은 거니까. 뭐 암 걸리듯이 재수 없는 거다. 네. 누가 그걸 납득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죽는 건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다른 어떤 불안하고 좀 틀려요. 불가피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재수없는 그리고 무서운 무서워. 그런 불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노력을 해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 얼마만큼 비율을 맞춰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가늠이 안 이제 되는 거죠. 총이 길물어 보안관이 보는데 있어. 그러면 막 어떤 정도로 친절하게 얘기해야 총을 안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사람을 상대할 때. 진짜 극도의 불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상대할 때. 이번에 어디라 미국에서는 그것도 있었어요. 사건이. 캠핑촌을 습격해서 죽였더라고요. 일가족이 캠핑하고 있는데. 야, 그거는 진짜 어떻게 예측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즐겁게 놀러 갔는데. 가족끼리 놀러 가서 캠핑하고 있다 맞아 죽었고 뭐 이러면 네. 캠핑 가서 막 밤에 잘 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니까요. 집에 총 3개 놓고. 그럼 또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집에. 그것도 그렇구나. 피할 곳이 없어. 그러네요. 곳이. 피할 곳이 없네. 피할 곳이 없어. 그리고 총을 쏴서 죽으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불안은 인간이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일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불안은. 그러니까 네. 전쟁 상태보다 더할 것 같아. 전쟁 상태는 차라리 적군 아군이라도 있어서 맞아요. 아군의 편에 서서 그걸 쏠까봐 이렇게 경계라도 하지. 이거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민간인을 또 안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전쟁은. 시장 갈 때 카트 몰고 가다가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불안이 미국인들한테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불안을. 전 그 의구심이 들고요. 정말로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건 터졌더라고요. 총기를 가지고 몇 명 쏴 죽이는 범인이 있었는데 한 시민이 총기를 빼서 자기 총기를 빼서 그놈을 쏴 죽인 거야. 네. 찬반장론. 총기를 더 허용해야 된다. 봐라. 아, 대응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것에 의해서 총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초등학생들 다 총 쳐가야죠. 그렇죠. 훈련시키고. 네. 그래가지고 범인이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이 일제히 총을 빼서 범인을 쏴 죽인다든가. 근데 이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그런 게 터지고 나서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총기 살인 사건이 터질 때 대응 방식을 훈련시킨대요. 그러니까 막 이제 지자로 연습하는 거예요. 총기 모아서 막 이제 쏘면 숨고 막 이런 거를. 그래서 애들이 막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또 상담받고 사회적으로 정말 엄청난 어떤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게 바로 총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발하는 불안은 미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 미국인들의 정신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전보다 더 무서운 게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뭘 위해 싸우는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태어나서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상태에 그 나라에 산다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계신데 이런 총기 사건 터지면 요새 너무 많이 터지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그 뉴스를 보내드린단 말이죠. 한국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근데 엄마가 진짜 무서워서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특히나 이제 동양인이시니까 지금 인종차별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총기 난사 사건 중에 한 사람은 일부러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더 많은 흑인을 죽이려고 네. 이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네. 너무 극심한 지금 상태다. 미국 거의 그 몰락의 위기 상태 아닙니까? 그 붕괴? 누가 어쨌든 뉴욕에 가서 하루 호텔에서 묵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밤에. 밖에 소리가 그리고 총소리 난대, 밤에. 쭉 터지듯이 그냥 팡팡하고 총소리 난대요. 난대요. 전쟁이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가겠다 무서워서 나가지 말라 안 해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이제 규제해야 된다라는 여론, 제가 여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52%,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 응답도 절반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총기를 완화했다가는 자기는 대응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가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 이윤 아닙니까? 네. 총기를 만들어 파는 자본가들이 전미 총기 협회인가요? 협회? 전미 네. 총기 협회? 네, 그 협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로비 등급 1위래. 로비 등급 1위래요. 일위래요. 로비 등급 1위.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누가 사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다 사실 네. 자본가들하고 결탁돼 있고 네. 자본가들의 로비를 받아서 이권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얘네들이 입김이 센 이상 총기 규제는 가능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총기 규제를 해도 이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원적인 불안.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기를 구입하기 용이한 나라들이 또 있어요. 미국 말고도. 그 예를 들어 캐나다도 총기 사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많아요. 총기가 허가돼 있는. 마이클 나라들이. 무언가 그 사람이 찍은 영화 보면 네. 캐나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총기 사기가 쉽다는 거예요. 슈퍼에서 막 팔고 그래요. 99.99불 막 이렇게. 근데 총기 사건이 이렇게 심하진 않다 이거예요. 미국만큼. 또 북유럽도 총기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예멘도 있고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캐나다, 우루과이, 핀란드, 레바논, 아이슬란드 다 총기 소재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 나라들이 그럼 미국만큼 총기 사건이 큰가? 그렇진 않잖아요. 너무 월등히 차이 나네요, 그래프가. 그렇죠. 네, 엄청난 네. 차이 나요. 총기를 네. 가질 수 있냐 없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 관계가 좋으냐, 또 사람들이 화목하냐, 네.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지. 그런 사회는 총기 다 그것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렇지 않은 사회라면 총기를 규제해서 소수만 갖고 있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뭐 어떻게든 암시장에서라도 구해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총기 규제가. 그러네요. 미국 사회의 본질적인 모순을 풀지 않으면 지금 네. 총기가 규제돼도 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폭탄. 폭탄 나오겠죠, 이제 그렇죠. 폭탄. 사제 폭탄을 제작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다른 측면으로도 미국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마약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조금 앞에 봤어요. 앞에 보셨나요? 네. 저는 그거 딸한테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다 못 보여줬잖아요. 너무 충격일까봐.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진짜. 믿겨지지 이게 않죠. 연출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처음 본 광경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모습으로 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이 다 이런 상태는 아니고 이 도시가 이 지역이. 특화돼 있나 봐요. 지금 이 특화. 부분이. 마약의 특화. 마약이 원래 이제 마리아나 같은 건 다 합법이잖아요. 근데 불법인 마약이 마약. 있는데 그 통제를 못 해가지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이 도시로 마약 중독자들이 다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좀비처럼 사람들이 거리에다. 네. 이게 진짜라고 아직도 안 믿겨. 너무 충격적이고 노숙을 하면서 마약을 하고. 근데 그 보니까 그 분들이 무슨 빈곤계층 분들이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백인 이런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마약에 그 취해가지고 그 거리에서 마약하고 있는데 이 마약이 퍼지게 된 이유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하나요? 일단 왜 마약을 할까? 창의력을 이제 떠올리려고 마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그게 이제 대마초 도움이 가수들? 된다고 생각을 네, 해서. 대마초 가수들. 대마초는 괜찮아요. 그런 약으로도 얘기가 이제 있죠. 쓰냐 마냐 하는 대마초는 크게 정도니까. 중독성도 없고 그래서 합법적인 나라들이 많아요. 담배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네, 담배 문제죠.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마약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 회피. 그러니까 현실을 왜 회피할까요? 싫으니까. 싫거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현실이. 그쵸.
현실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잊고 싶은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술 먹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국은 한 잔 마시고 있자. 네, 술 한 잔 마시고 당연 몽롱해진 상태에서 세상 싫음 다 잊고 윤석열은 현실 회피 상태네요. 그러면 윤석열은 술 좋아하니까 중독. 현실을 좀 즐기고 싶은 거죠. 술을 통해서 더 더 업 시키고 좋은 싶어요. 안주에 끝까지. 그냥. 이게 기분이 좋은데 내가 이것까지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 기분을 업해서 만끽하고파 이런 거니까 좀 틀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체로 힘들 때 먹죠. 그렇죠. 힘들 때 술을 먹거나 마약 같은 걸 하거나 그래서 이제 몽롱해져가지고 막 세상 다 이제 없는 것 같고 그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을 때.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현실 회피와 고통 회피다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날 수 있냐면 미국의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병사들이 거의 다 마약 중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침략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에서 어떠한 의의도 느낄 수 없거든요. 내가 목적이 목적이 없어요. 가치도 없고. 내가 뭐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거 다 거짓말인 거 다 아는 거고 가서 해보면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지금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상황을. 그래서 마약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마약 중독이 엄청났어요 베트남 전쟁 때. 근데 이 병사들이 마약을 다 스스로 끊습니다. 뭘로 끊었느냐? 돌아가서 전쟁 끝나고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니까 다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보고 미국 심리학자들도 그 전까지는 뭐 뇌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 이거 사회 문제가 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이거거든요. 환경에 상징적인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돌아와서 다 그냥 자연스럽게 끊는 거 보고선 아 이게 뭐 중독이 있고 뭐 이래도 일단 그 끔찍한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면 마약 의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구나 하는 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 같은 데 자꾸 빠져든다는 것은 현실이 그만큼 견디기 힘들다. 현실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이제 마약 중독의 원인은 쾌락 중독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쾌락 중독인데 쾌락 중독은 어떤 쾌락을 맛봤을 때 그 쾌락을 맛보지 못하는 순간 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또 그 쾌락을 찾아. 근데 그 이전의 자극의 강도로는 쾌락을 느낄 수 없어요. 똑같이. 더 센 걸 찾게 돼요. 왜냐하면 쾌락 적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쾌락에 적응해서 자극 강도가 똑같으면 쾌락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1g 맞았는데 한 100 정도의 쾌감을 느꼈다. 그럼 그 다음에 1g 맞으면 100이 안 나와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뭐 2g, 3g도 용량을 높이다가 자주 이제 먹거나. 중독되는 거죠. 그리고 쾌락이 없는 순간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 쾌락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약 중간중간에 고통스럽고 도박도 비슷해요. 도박도 가서 처음에 한 번은 짜릿한 쾌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독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잃었다 나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빠져들기 힘들죠. 그러니까 한 번 꼭 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따게 해주죠. 네. 그래서 타짜 이런 거 영화 봐도 처음에 끌고 와서 따게 해주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따서 얘가 이제 알게 하고. 딱 쾌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 짜릿한 쾌감. 그 다음에 손을 못 놔.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느끼면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실 회피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마약을 했더니 엄청난 쾌감을 느꼈다. 여태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면 그게 없을 때 현실은 또 너무 대조적으로 너무 괴롭고. 더 괴롭겠네요, 느낌이. 그렇죠. 더 괴롭죠. 그러니까 자꾸 마약을 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쾌락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쾌락 중독은 이런 어떤 감각적인 쾌감 말고 더 수준 높은 기쁨 같은 게 있었거든요. 행복이나 기쁨, 뭐 보람 뭐 이런 거. 그걸 느끼지 못할 때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누가 마약을 먹겠습니까? 그걸 하죠. 그런 삶은 몰라. 그리고 허락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쾌감을 느끼면서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마약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약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약 중독자가 막 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는 약이죠, 약. 미국의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이래요.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면 그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마약성 진통제. 네, 마약성 진통제. 정신과 약에도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을 엄청 과잉 처방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멀쩡하게 마약 같은 건 전혀 손대지 않는 사람인데 병원 가서 몇 번 치료받고 혹은 입원하고 나오니까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마약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대요. 이것도 뭐 제약회사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걸까요? 뭐 제약회사 당연히 좋죠. 제약회사는. 근데 어쨌든 미국의 마약을 퍼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로 주목받는 게 병원 약 처방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미국 사회에 이제 마약이 지금 뭐 급격하게 퍼지는 거죠. 이게 총기 사고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의 표현이라면 마약은 무기력의 표현이네요.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약은 좀 수준 높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베트남 전쟁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이제 가족을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사실 뭐 마약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든 이 중독을 애착하고 연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착이 딴 게 아니고 뭐 꼭 엄마 자녀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사랑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혼자서 느끼는 쾌락이 아니고 관계에서 느끼는 어떤 사랑의 감정들 그런 걸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강력한 마약이나 좀 도박에 손을 대게 된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더 고차원적인 행복 그게 아마 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렇죠. 간단하게 만남일 하면 것 아주 같아요.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마약에 손댈 이유가 없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거고 진정한 기쁨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핵심은. 근데 미국 사람들 사이 관계가 엄청 안 좋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서로 총질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건 개인적 차원에서의 감각적 쾌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 되는 마약. 거죠. 다른 문제도 함께 얘기해 볼까요? 또 이제 교육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국민 중에 1,600만 명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성인 인구의 한 8% 정도가 문맹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8%는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가 2012년 16살에서 19살 미국인의 수학 실력 평가했더니 한 40%가 기본적인 숫자 계산도 못한다. 야. 이거 뭐 1 더하기 뭐 이런 걸까? 네. 그런 것도 못한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데 이제 노동 문제도 보자면 2021년 미국인 가운데 최소 5,900만 명이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집 청소, 차량 운전, 그러니까 건당 알바, 그 한 건당 돈을 받는 건당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900만 명이면 또 우리나라 인구만큼 또 미국 전체 노동자의 36%에 해당되는 숫자라고요. 3분의 1이 건당 그럼 그냥 건당 알바를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다양한 나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숭배할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수긍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미국의 현실들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상황, 총평, 늘 계속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총기난사, 마약, 여쭤보지만, 교육, 노동 문제까지. 이렇게 전 사회적인 부분을 봤는데,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극소수의 엘리트와 네. 나머지의 좀비로 구성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국민들의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 똑똑해요. 맞아요. 미국 사람들에 비하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무식해. 40%가 뭐 아까 수학을 잘 못한다. 이거는 네. 그냥 이제 공식적 통계고 더 심해요. 문맹 8%? 사실은 이제 글 진짜 못하는 애가 8%고 나머지 애들은 글 좀 그냥 대충 쓰는 정도지.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애들이 거의 다 문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회는 예전부터 엘리트주의가 있어가지고 1대 99의 사회니까 1만 생기는 거예요. 1%만 엘리트들만. 얘들은 대단히 좋은 교육을 받아요. 어려서부터 사립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우리 미국 영화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교복 딱 입고 막 토론하면서 네. 공부하고 아이비리그 사람들. 그거 다 그 사립학교거든요. 엄청난 학비가 들어가는 그런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출세해서 자리 잡고 살고 나머지 공립학교는 완전히 그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막 마약, 총기 이런 게 횡행하고 왕따 거기다가 뭐 공부 하나도 안 하죠 애들.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애들이 지능 수준이라든가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저 언제 한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청소년 자해 관련해 갖고 강의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그러니까 혹시 자녀가 있으면 그럼 미국으로 보낼 생각 없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내버리는 거야. 미국은 지금 청소년들이 약물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보는 그 아이비리그 같은 그런 환상은 진짜 우리가 손 못 대는 어떤 범죄에 있는 거고 실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근데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엘리트들도 옛날보다 수준이 한지 떨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의 수준이 질이 떨어져 있다. 옛날보다 확 떨어졌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소수 엘리트와 나머지 이제 좀비들 이런 건데 미국 엘리트들이 멍청하다는 것은 지금 세계 정세를 보고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똑똑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그렇죠. 러시아 제재를 왜 같아. 했겠어요? 제재를 해놓고 다 풀었잖아요, 지금 또.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 풀었어요. 사우디 가서 그 거절당한 거 보셨어요? 네네네. 뭐예요? 사우디에 못 봤어요. 러시아 제재하다가 이제 석유가 부족하니까 사우디한테 석유 좀 달라고. 달라고. 근데 사우디를 왕따 시켰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가 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왕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을 못해요. 바이든이 대답을 직접 못해. 갔는데. 그래서 결국 까였잖아요. 네. 그렇게 당하고 얻지도 그리고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몰락시키는. 쉽게 하면 자해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재를 하면 자기한테 손해올 거라는 계산을 못하고 했다가 안 되니까 제재를 푼다든가 뭐 중국에 관세 폭탄 때렸다가 인플레이션 맞는다든가 거의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엘리트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쟤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쟤들 다 돌대가리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전반의 수준이 하락하는 거예요. 사람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일반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인간일까 저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는 거고 엘리트들도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전 존속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일단 사람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인간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또 사람의 정신을 기형화시키고 왜곡시킨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뭘 하려고 안 하고 자살하는 자해 행위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 추세가 저는 아주 빨라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되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으면서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유지될 수 있을지가 지금 의문인 상황이고 많은 분석가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미국이 앞으로 가는 길이 연방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전 상태, 아니 실제로 진짜 내전이 일어나는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 체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거나 극우주의가 확산되거나 이런 방향으로 혹은 하나가 더 있네. 다른 나라에 침략하고 또 전쟁하는 약탈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미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높아지는 거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젊은 세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는 조사가 나오고 유럽도 비슷합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지지율이 높아요. 사회주의에 대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소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인기가 있고. 샌더스라든가 뭐 여자 이름 엄청 길던데 하여튼 못 외우겠어요. 하여튼 네. 근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사회주의 쪽으로 젊은 층은 이동하고 있다.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사는 게. 그런 거 있고 또 미국인들이 또 한 조사에서는 사회주의식 분배. 그러니까 미국은 스웨덴도 사회주의로 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 무식해서. 정도도 이제 네, 그 정도로 사회주의로 봐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북유럽도 다 사회주의로 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고 이런 거 다 사회주의로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스웨덴식 분배를 하는 게 좋냐 아니면 미국식 분배가 좋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스웨덴식 분배를 선택했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국인들. 가장 상식적인 합리적인 아니 거 근데 아닌가요? 옛날에만 해도 미국이 워낙 사회주의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네, 반감이 선정. 있으니까. 메카시즘 같은 게 백색선정이요. 강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무조건 나쁜 거야. 뭐 안 돼.
그래서 북유럽은 빨갱이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원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이게 사회주의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서서히. 이런 점은 고무적이긴 한데, 과연 이러한 민심을 대변하고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정당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가 민주당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당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연 미국 사회에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등장한다면 뭐 미국 사회도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임이 통로가 차단된다면 극우화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져 가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도 일종의 극우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극우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해외 침략을 해요. 그렇죠. 독일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극우화를 통해서는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수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외 침략을 간단 말이에요. 일본 군국주의, 뭐 히틀러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극우화가 됐는데 해외를 침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극우화되면 거의 남의 나라를 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베트남을 치든 어디를 치든 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못 친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들어가지 못해요. 러시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어디 가서 무력으로 침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남의 나라들도 이제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 같지 않아요. 네. 아프간 가서 죽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보병 전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병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 보병들 있잖아요. 보병들이 지원을 누가 하겠어요. 잘 안 하니까 이주민들 중에서 군대에 지원하면 뭐 영주권 같은 거 준다 그러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딸라고 하는 애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범죄자들. 그 다음에 사회 밑바닥이들. 이제 거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 보병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작전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모아놓고 야 이런 식으로 오늘 작전을 해야 돼. 삑소리 나면 나가고 삑소리 하면 와라 이런 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뭔 소리지 저게? 뭐 이런 이제 수준이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철모에다가 하나씩 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실에서 자 A군 너는 오른쪽, 왼쪽, 너는 거기서 기관총을 쏴 이렇게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네. 협동을 해서 뭐 작전을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이게 안 되는 정도. 굉장히 약화돼 있네요. 약화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는 미군 병사들에게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봐서. 근데 지금은 그 약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한대요. 네. 이라크 전부터. 그래서 약을 풀기 시작했어요. 병사들한테 정신과 약을 먹이는 거죠. 그 후유증이 바로 민간인 살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맞아요. 고문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그게 급증한 이유도 그 약을 이렇게 풀어서 먹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이 옛날에 이제 자랑했던 그 최첨단 무기도 지금 러시아, 중국, 북에 밀리거든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게. 그렇죠. 그걸로도 안 돼. 그럼 보병으로 싸워야 되는데 스레빠 씨는 애들한테 져. 아프간에서.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가서 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돼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판단을 한 거죠. 남의 나라 들어가서 지금 설칠 때가 아니다. 우리 안에서 뭘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 성향은 있지만 약간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진 거고 전통적으로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다른 전통적인 극우 성향의 사람이 정치인이 이제 나타나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외국 침략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게 터질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 또 연방이 분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과 같은 정도로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이 극우주의자들이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층이 지금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지경이라면 네. 2판 4판으로 그냥 아무데나 막 전쟁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내전은 정리가 될 거고 네. 그 미국 정부나 이런 거 이제 항의하려던 사람들이 다 눈길이 다 전쟁하는 거기에 수탈해서 다시 이 사람들을 준다고 치면 외부로 전쟁할 가능성도 높은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어디를 칠 건데요?
2판, 4판이면 아무 데나 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던지고 본다.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위기에 고조되는 건 대만 지역인 것 같고. 한반도하고. 네, 한반도죠. 근데 한반도는 못 칠 것 같고요. 북한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중국은 오히려 약간 계속 건드잖아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을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군사 무력을 증강시킨다든지 지금 대만에도 군사 무기를 1,400억 달러원치인가요? 그걸 다 보내놨다고 하는 또 얘기가 있던데. 근데 중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엘리트가 지금 수준이 낮아졌다고 그것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해라니까, 자해. 그러니까요. 중국을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우크라이나처럼 만들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중국이 마음씨 졌다. 우린 대국이니까 착해. 호빵이나 먹고 있을게.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러시아에서 당했으면 중국도 당연히 똑같이 할 거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을 자극해서 중국이 대만 전쟁에 돌입한다 그러면 중국이 제일 먼저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미국, 본토. 하와이. 지금 미국 보통 공격 안 하죠. 그건 전면핵 전쟁인데. 네. 군선하고 평택이에요. 우리가 아이씨. 자, 갑자기 자, 대만 치면 우리한테 너무 어딜 가도 우리 군산하고 평택이를. 평택하고 군산이 왜 중국이 칠 수밖에 없냐면 중국을 치는 무기와 부대 배치가 다 돼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네. 이미 평택과 군산은 중국을 예상해서 만든 기지들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주의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전쟁이 개시되는 순간 한국에 있는 그 두 개를 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걸 칠 때 그럼 북한하고 친구인데 중국이 좀 친한데 말도 안 하고 치겠어요? 말을 하겠죠. 희망이 있다. 어제 뭡니까? 네. 뭐 우리 지금 미국하고 붙어야 되는데 네. 도저히 못 찾겠다. 붙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미군 기지 쳐야 된다. 그러니까 군선하고 평택을 쳐야 된다. 그러면 북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치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가 치겠다 그러겠죠? 우리는 그럴까? 본토를 칠게. 야, 너 칠 거면 거기는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가 칠게. 너희는 빠져 일단. 그럼 너희는 일단 그쪽이나 쳐. 한반도 쪽은 우리가 칠게. 그럼 우리가 내전이 그게 무슨 되는구나. 얘기냐면 대만 전쟁이 터지면 자동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반도가. 네. 미국도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 그 장군들도 대만 전쟁 터지면 한국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동 개입의 길을 지금 윤석열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이 나토 따라다니고. 그걸 열고 있는 거죠. 네. 네. 성큼 다가와서 더 지금. 네, 저희가 미국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네. 한반도 전쟁 얘기까지 하는데요. 열심히 어쨌든 미국 욕했는데 지금 약간 슬프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그 염두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이거를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휩쓸려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전쟁의 파국에.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도 미국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아직 할 말이 더 있다는 것도 놀랍긴 한데 네, 너무 놀랐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윤석열이요. 우리 그때 봐봐요. 그 노루각수라든지 아니면 그 메모리얼 파크 논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러고도 지금 미국한테 샤바샤바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윤석열처럼 몰락하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여전히 성적이 흔들면서 우리나라 지켜줄 거라고. 네. 뭐 아름다운 동맹은 둘째치고 우리나라 지켜줄 거라고 막 거기서 이렇게 기고 있는 아직도 사람들. 가문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답답한데 이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냥 미국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대다수 멀쩡한 사람들은 미국이 이제 망해가는 게 되게 확연하게 보이면 점점점 그걸 버릴 겁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네, 현실을 보게 판단을 되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극단적인 태극기 부대라든가 윤모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헤어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건 거의 정신병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저희가 신경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처방을 해줄 수도 방법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가 아니라 방법이 없죠. 장기간 이렇게 그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상담을 해주시든가 선생님이. 그때 필요하다면 제가 예, 희생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둬놔만 주신다면. 그 사람들은 네. 어쨌든 그 상황이 되면 멘붕이 돼서 뭐 집에 다 틀어박히든가 아니면 뭐 미쳐날지든가 흥분해서 도저히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 뭐 하면서 자멸을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적으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
지적 수준과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 상태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포심이 있냐 없냐.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서워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잘못 네. 해석하기도 하고 잘못 헛게 보이기도 헛게 하고. 보이기도 하고 네.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심리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이게 맞다라는 확신에 무조건 빠져서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이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의존하면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기 머리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리분별을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큰 나라나 이런 데 너무 막 의존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는 숭배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면 사고가 잘 안 돼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윤석열처럼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보더라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고 그런 거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나가야지, 공포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의존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선 미국을 대하면 제대로 된 미국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전쟁의 공포 느꼈던 거 잠깐 내려놓고 앞뒤 맥락을 잘 살펴서 전쟁의 위험도를 네. 명확히 좀 파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이게 미국에 굴종하는 정치인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정당과 상관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공포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 이거를 잘 전할 필요가 있고 고쳐먹게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몰락하는 미국의 민낯을 다뤄봤고요. 어느 때보다 이제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라 또 새로운 대안 체제에 대해서 더 연구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사회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